안녕하십니까. 네,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오늘 9월 30일,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시장 브리핑을 잠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월 장세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지금 이런 패턴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올 2월에서 3월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좀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월, 2월까지는 아무래도 2020년도에 있었을 때 시장이 경제적으로 기업이 활발하게 성장이 됐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가가 바닥이었던 거에 비해서 우상향으로 한시방향으로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3월 들어서는 이 힘이 좀 많이 죽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 3월 장세에서는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부터 정치적인 이슈도 강했고, 지금처럼 막 정치적인 색깔이 지금 뭐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뭐 홍준표다, 또는 뭐 이낙연이다, 이게 색깔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했던 거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올 뭐 6월, 7월까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죠. 왜냐면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검찰 장관에서 검찰 쪽에 있다가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입문을 했어요.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정치를 하겠다, 내가 대권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장세였고, 자, 그러면 또 이재명이나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 조금 더 지지율이 낮았다라고 하지만 이재명의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어요. 그만큼 윤석열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의 전력이 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으면서 좀 많이 주춤하면서 내려오는 뭐 그런 흐름세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3월까지 딱 했을 때 미 국채금리가 굉장히 고점을 형성하는 날이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미 국채금리 지금 현재 그런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좀 크게 좀 당겨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월달이죠. 4월 초예요. 4월 중순까지 계속적인 상승 패턴이 있었죠. 자, 이렇게 상승 패턴이 있었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다가 이번 최근 들어서 9월 넘어서부터 갑자기 국채금리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국채금리가 오르는 그런 패턴이 왜 우리 주식시장에 중요한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왜 주식시장에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뿌려져 있던 돈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뭉쳐져서 어디로 가냐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 안정적이고 조금 더 원활하건 패턴 자체가 좀 빠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도 4월부터 5월 달까지 그런 굉장히 많은 수급량들이 빠져나갔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 국채금리와 공매도에 대한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들 알고 있을지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4월장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다 유입이 됐던 그 돈들이 전부 다 하나둘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매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국채금리가 아무래도 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유동성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국채금리가 떨어질 때는 시장이 호황이 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6월달 들어서부터는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죠. 이때 6월, 7월달에는 되게 아무래도 좋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테마 종목이다, 내가 어떤 업종에다가 이런 사업성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런 식으로 주가에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최근 8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8월부터 다시 국채금리가 반등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9월 들어서는 강하게 이제 다시 패턴이 올라가는 추세죠. 자, 이런 추세, 이 U자 이 추세에서 8월 장세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 미국에 있는 연준에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이퍼링이 뭔가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우리가 재정 지원, 뭐 예를 들면 국채를 막 찍어내는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거죠.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채권을 내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100장을 찍어
찍어내요. 100장을 찍어내는데 100장이 아니라 이제 10장으로 줄이겠다. 또 아니 뭐 80장, 뭐 60장, 뭐 40장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균형을 맞추겠다. 이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의 불규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겠다. 점차적으로 좁혀가겠다.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퍼링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왔고 이 안 좋은 경제를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죠. 기업들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하면서 기업들을 막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르게 떨어진 만큼 빠르게 복구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냉키라는 그 전에 있던 연준 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테이퍼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딱 잡았단 말이죠. 부동산의 물가 또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실생활에 사는 소비 물가를 전부 다 이렇게 잡으려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로 이 경제를 딱 잡아야 됩니다. 이런 테이퍼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들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버틸라고 맘만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 왜? 현금 다 끌어다 쓰면 되고, 부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회사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회사채 쓰고 또 유증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 어떻게든 다 끌어다 모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 유증한다고 하면 사람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라들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몇만 원 주고 내가 4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그 주식이 갑자기 2만 원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에 아싸 난 4만 원에 주식 보유하고 있었는데 2만 원짜리 주식이 더 생겼네? 더 추가로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증 자체를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막 개미떼처럼 막 달라들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유증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악재죠. 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또는 부동산 또는 뭐 사옥을 짓기 위해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어렵구나, 돈이 없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기술주, 성장주들 위주로 결국에는 수급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많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면서 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안 하고 왜 이런 시장 브리핑을 자꾸 하냐. 이 시장 브리핑은 유튜브에 코스피, 코스닥 요것만 검색해도 나오고요. 미국 나스닥, S&P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떠드는 거는 이해도 안 돼요. 어려워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 했는데 뭐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쉽게 풀어드리잖아요. 그쵸?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장 분석을 미리 예측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식 종목을 어디에다가 넣어도 우리가 100이면 한 80 정도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기업에 대한 이슈만 따라가지고 막 투자를 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제가 이런 거를 브리핑을 많이 해드리고요.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 눈을 빨리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보여요. 왜 제가 막말로 지금 사업에서 이슈가 안 될 만한 사업이 어딨어요. 자율주행, 5G 뭐 지금 뭐 수급 안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 언젠가는 될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넣어놓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게 뭐 3년 4년 동안 이거 돈을 묵혀놓는 그런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막 묵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펀드에 투자하세요. 해외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이 시장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내가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하고 거래를 뺄 때는 과감하게 좀 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매번 말하는 거라 이제 입 아프게 좀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현금 비중 확보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당장 내가 현금 비중 확보하면 이 돈을 어떻게든 투자해야 돈이 벌리니까 그냥 어디든 막 그냥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현금 비중은 빵 0원이에요. 근데 내 나름 어떤 종목을 딱 이제 정리하고 청산했어요. 손절을 하든 수익 청산을 하든 결국에는 내가 종목 하나를 뺐어요.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현금 비중 확보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현금 비중 확보라는 것은 내가 추가적인 돈을 입금을 해가지고 내가 물을 태울 수 있는 돈이든 아니면 내가 적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라는 건데 손절이다 수익 청산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돈을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현금 비중 확보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 청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현금 비중 확보하라는데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네. 손절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내가 지금 5%든 30%든 40%든 수익권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10몇 %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길게 추세를 본다
있다고 해도 거기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몇 프로 수익 가고 또는 20 몇 프로 수익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악화되면서 갑자기 200, 300만 원 벌던 아니면 2천, 3천만 원 벌던 돈이 뚝 떨어지면서 본절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확보하라는 거고, 현금 비중 있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홀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10월 달에도 반드시 빠집니다. 왜 10월 달에 왜 빠지냐면요, 이 부분을 꼭 설명드려야 돼요. 긴급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중국이 지금 전력난이에요. 전력난.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전력난. 중국 9월 제조업 PMI가 49.6으로 뚝 떨어졌다. PMI가 뭐예요? 그냥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 자, 그 PMI가 원래 높았는데 49.6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작년 2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 2월이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이후로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전력 공급이 들어가야지만 자동화 생산 설비든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람이 차 끌면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휴대폰 내가 지금 보기만 한다고 해서 이 전기가 흐르는 그 기계를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못 씁니다. 판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돼요. 공장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력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우리 외교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이 전력난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 뭐 중국이야 뭐 그러던가 말던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안에,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수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흑연 뭐 구형 흑연 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지금 중국에 있는 지분을 자꾸 늘려가기 시작하고,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로 인해서 중국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안에 있는데 생산 일단 멈춰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반도체 시장이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거나, 또는 생산을 그쪽에다 위탁해 놓은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의류 이런 거 너무 안 따라가는, 이제 수요를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패닉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 전력난이 굉장히 시급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많이 내수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이것저것 다 하나씩 요목조목 따지다 보면은 두산,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 LG 뭐 다 들어가 있고, 뭐 삼성이야 뭐 중국에 있는 뭐 공장을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많이 돌렸지만, 동남아 시장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지금 뭐 생산율 뭐 30% 감량한다, 또는 어떤 제품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모델 자체를 생산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잠깐 중단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악재가 터진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 시즌에 우상향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우상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중국으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중국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가 돼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뭐 일본이 뭐 우리나라로 수출 안 했더니 우리나라 그럼 우리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여태까지 지금 기대고 있었던, 머리를 이렇게 툭 기대고 있었던 이 장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진짜 절반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규모였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일본이 수출을 막아버리고 우리나라는 수입이 막혀버리니까 결국에는 국산화 개발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절호의 기회가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봐 우리나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산화 개발이 늦춰지거나 만약에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를 보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코스피 코스닥 완전 바닥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양 선박업 그걸로 1위잖아요. 그만큼 수출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수출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 수주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이렇게 운송하는 운송량도 많이 증가하고 운임료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중국발 미국발의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솔직히 테마 투자가 맞는 거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2차 전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알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모든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부분
부분들 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렇게 뭐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TSMC에서 아무리 물량을 찍어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멈추잖아요. 멈추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멈추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존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삼성에서 이번에도 좀 참석을 해달라 반도체 회의를 하는데 왜 삼성에서 자꾸 러브콜을 보낼까요? 그만큼 삼성의 입지가 강하고, 미국 시장에 삼성 파운드리 공장 하나만 지어도 미국에서는 그래도 수요를 좀 많이, 공급을 좀 많이 따라가요. 수요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런 장세에서는 되도록이면 현금 비중 확보하고 나중에 시장 와르르르 이렇게 빠질 거예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원래 최고 고점에서, 고점이 여기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이번에 또 갭 하락 장세가 나왔어요. 위에 고점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누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4단계 순으로. 지금 우리의 갭 하락 장세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매꾸로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갭 하락이 있잖아요. 이 갭 하락이 이 부근 있죠? 이 부근. 이 부근을 반드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갭 하락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봉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매꾸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까지. 이전에 3일 전에 있었던 이 저점으로 내려왔던 이 차트 있죠? 이 차트로 이제 복구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갭 상승이 나왔어요. 갑자기 코스피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업들 막 엄청나게 막 대기업들 위주로 막 엄청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세에서 이제 뭐 갭 상승이 나올 거예요. 갭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엔 이 갭 하락 장세로 이렇게 메꾸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랐다 그럼 이 부분까지, 이 아래 내가 이거 오르기 전 이전 차트 있죠? 이전 차트까지 메꾸게 됩니다. 이 갭 상승과 갭 하락 부분은 무조건 메꾸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 코스피 차트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되게 좋은 그런 흐름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추가적인 하락 장세가 가능한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종목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깝깝한 소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들 돈 벌 때 난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야, 이 영상 보면서 난 돈 못 벌었다 이런 얘기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방어해야죠.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제가 왜 하루 왼종일 뉴스 틀어놓고 뉴스 그것만 보고 하냐면요,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계속적으로 본단 말이죠. 뉴스 매일 봅니다. 뭐 어쩔 때는 진짜로 헛구역질 날 정도로 뉴스를 틀어놓고 잔 적도 있어요. 막 진짜로 집에 가면은 밥 먹다가도 뉴스 틀어놔야 되고, 막 어쩌다 보면은 막 잠자다가도, 또는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도 이어폰 한쪽은 뉴스를 듣고 있는 적도 있었어요. 진짜 미친놈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 자기 전에 뉴스 켜놓고 자요. 2시간 3시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송하는 뉴스가 있거든요. 켜놓고 잡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중간에 내가 잠깨라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 잠깨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좀 하다시피 하고, 제가 최근에 그 작년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공매도 시작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정말 그거로 달할 정도로 되게 좀 많이 그랬습니다. 왜? 그때만큼은 진짜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국채금리 오르면서 시장 많이 빠졌고, 근데 이 시장 빠진 게 결국에는 공매도 때문에 빠르게 수급 전환이 안 됐어요. 이 빠진 양이 있으면 빠르게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다가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는 뭐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